자, 사실적 읽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이 사실적 읽기, 그 다음에 뭐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게 독서 과목에서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 뭐 이런 단원 목표 이런 것들이 학교들이 다 동일합니다. 지문만 달라요. 일단 사실적 읽기는 모든 읽기의 기본이 되는 읽기고요. 사실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파악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혀. 여기 보시면 내용 구조, 전개 방식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 구조라는 건 글이 뭐 보통 이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중간, 끝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중간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근거고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고 뭐 이런 문단 간의 관계 이런 걸 알아두시라는 거고,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서사, 묘사, 인과, 과정, 인용, 유추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죠? 네, 배우셨잖아요. 그런 내용 전개 방식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이제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 구조와 전개 방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지금 이 한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딨지? 여기 있다. 사실적 읽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옥의 특성과 구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적 읽기가 중요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한옥은 기단, 주춧돌, 기둥, 문, 석가래, 지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전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도 각 내용 구조,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 읽기란 무엇인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예요.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글에 나와 있는 거. 그럼 추론적 읽기는 이 글에 안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추측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런 게 추론적 읽기. 추측하며 읽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처럼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또 나왔죠. 그리고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한다. 자, 사실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해야 된다. 글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이거예요. 단어, 문장, 문단 이런 게 글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것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여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확인해라. 이건데 그러니까 단어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죠. 맨날 뭐 단어 잘못 봐가지고 틀리죠.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잘못 봐가지고 틀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의미 관계에 유의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과 결과다 아니면 뭐 이유 근거다 주장 근거다 이런 관계 문장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겁니다. 구조와 전개 방식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면 이건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고 어떤 게 덜 중요한 정보냐. 중심 내용이 뭐고 세부 내용이 뭔지를 구분해라. 사실 얘랑 얘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심 내용이고 더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게 세부 내용이다.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문장 요약 시킬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문장 요약하라고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부 정보 말고 중심 내용. 그죠? 세부 정보는 나중에 봐도 되니까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라. 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선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글이라는 건 좀 이렇게 딱딱한 말들로 쓰여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써 있을 때는 어려운데 이걸 선생님들이 야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말들이 바로 자신의 말로 재구성한 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네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안 하고 또 못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해주고 있는 거지. 원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를 할 때 이걸 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구성함으로써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자, 이제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요 글을 보면서 한번 사실적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미세먼지의 종류와 생성원리. 자, 종류가 나온다는 건 분류가 쓰인다는 거고요. 생성원리는 인과 원리 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인과예요.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읽어보자. 앞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랬죠. 중심 내용과 주제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면서 읽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도 강문단의 중심 문장에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요게 중심 문장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야. 이게 미세먼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정의예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이건 잘 찾죠? 이렇게 써 있는 건. 근데 이렇게 수식어를 통해서 정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이게 이제 수식어죠. 관형어예요.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를 꾸며주는 말이죠. 근데 이 꾸며주는 말을 통해서 정의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요겁니다.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도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의도 내용 전개 방식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건 저 사람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환기하는 겁니다. 환기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편이에요. 여러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환기하다가 맞아요. 자,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미세먼지 PM10 농도의 연도별 변화라는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요거랑 관련된 거구나. 이게 없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찾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관련 보도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14년에는 4만 건 이상,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우세요. 요건 지웁니다. 왜냐면 이건 자료 제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자료 제시 아닙니다. 저 지금 이걸 보고 자료 제시라고 지금 써놓은 건데 이건 자료 제시가 맞죠. 근데 이건 자료 제시가 아니에요. 왜냐? 아니 그 표가 있어야지. 이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더라.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그래프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만든 거 말고, 뭐죠? 관련 기관에서 이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런 도표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건 자료 제시는 아니라는 거.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아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죠. 근데 자료를 제시해서 근거로 삼고 있다든가 이런 설명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라고 또 물었어요. 또 물었습니다. 그냥 설명해 줄 마음이 없어. 계속 물어봐요. 자, 그런데 살펴봤더니, 자, 이건 이제 자료 제시예요. 이건 자료 제시입니다.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데 사실 이것도 글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 제시는 아니고 그래프, 도표를 보여줬다 정도. 아니네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미리 준비했는데 이걸 못 봤네. 이거 제가 출처가 없어서 자료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거 자료 제시 맞습니다. 출처가 나와 있네요. 아니 출처를 왜 어디다 써? 여기다 쓰면 되잖아. 네, 자료 제시예요. 자료 제시. 남 탓하고. 자, 자료 제시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잖아요. 그러게 왜 감소를 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받는 걸까? 궁금하죠? 네, 궁금한데 안 알려줍니다. 이 글이 좀 별로예요. 네, 독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 조금 이제 저의 기준에는 이게 좀 완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글이 어떤 책에서 일부를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췌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책을 다 읽은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 부분만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이렇게 했으면 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없어요, 그 얘기가.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엔 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거. 자, 어쨌든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분류, 종류를 설명했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분류입니다. 분류도 내용 전개 방식이죠. PM-10은 입자지름, 자, 입자지름이 바로 기준이에요. 네, 입자지름. 입자지름이 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지름이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이니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입니다. 엄청 작죠?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건강에는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의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감소를 하고 있긴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선이 나오면 동그라미 1번.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얘는 해놨죠,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근데 여기 지금 미세먼지의 종류 1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쓰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 1인 거예요. 그쵸?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마시고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 1입니다. 이게 너무 길면 PM-10의 종류 1이라고 쓰시던가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요 문단에서는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들을 쭉 설명할 거예요. 자, 먼지가 있어요. 봄철 중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다음으로 해엄 입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죠. 해엄 입자가 있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가 나올 차례잖아요. 그쵸? 근데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있다고 써놨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5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냐고.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뭐 초미세먼지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면 피수식어가 뭐예요? 검댕이죠. 검댕.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할 때는 검댕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보다 검댕이 중심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원인이죠.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는 원인, 검댕이 결과물이에요.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그 뭐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 아세요? DPF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비분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있어요.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 자, 두 번째 초미세먼지의 종류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검댕. 두 번째가 황산과 황산암모늄. 황산화합물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황화합물인가? 아무튼 뭐 요런 거. 그다음에 해양 유기물. 요게 세 번째입니다.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자, 세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종류 세 가지, 초미세먼지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신은 항상 외우세요. 내신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문학 뭐 수능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면 당연히 이제 읽어보고 풀면 되죠. 근데 내신은 여러분 독서 시험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 지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건 독서 내신이 처음이란 뜻일 겁니다. 왜 이걸 보통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걸 하거든요. 독서는 여러분 내신은 시간 싸움이에요. 예? 이거 지문 내가 읽어보면 알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외웠다간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외우세요. 이 단원별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 뭐뭐뭐 있어? 이런 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먼지, 해양 잎새, 꽃가루. 그럼 초미세먼지 얘는 뭐가 있어? 검댕,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이런 거 외우시라는 겁니다. 외우고 있어야 지문을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이 부족해요. 무조건 부족합니다. 시간이 안 부족하죠? 그러면 아마 평균이 80점 넘을 거예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요. 애들 뭐 다 막 90몇 점, 뭐 한 개 틀리면 1등급, 뭐 두 개 틀려야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들이 시간을 부족하게 문제를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미세먼지의 종류, 미세먼지의 종류 PM10, 초미세먼지의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봅시다. 자연 미세먼지는 저로 가.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생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람 때문에 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미세먼지들이.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그 고비 사막 이런 데 있잖아요. 중국 그 몽고 쪽에도 있고 이런 사막들이 있어요.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이죠.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사는 한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제가 어릴 때도 황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더 난리냐? 황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공업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그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이런 검댕들 그런 초미세먼지들이 무지막지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거지. 그 전에도 황사는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이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 특기 지금 뭐예요? 물어보고 답하기죠? 물어봤어요. 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표지라고 해요. 아이고 영어네. 야 잠깐만요. 왜 한글 왜 안 바뀜? 왜 그래 나한테? 됐다.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그러니까 표지가 뭐냐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힌트를 주는 뭐 그런 것들을 표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되게 좋아하시네 이분. 자,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냐면 아까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물질이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가 각각 어떤 초미세먼지를 만드는지예요. 이산화황이 황산이나 황산염을 만드는 거고요. 질소화합물은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거고, 암모니아는 암모늄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거고, 유기기체가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이 초미세먼지를 만든다. 됐죠? 그다음.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1 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WHO의 기준보다 2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쵸?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이에요? 중국 탓입니까? 네, 중국 탓도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걔네가 우리나라한테 이 새끼들 받아라 말하면서 초미세먼지 받아라 이러면서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계절풍이 불잖아요. 예, 계절풍이 불고 우리나라가 걔네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뭐 중국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걔네 탓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초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도 화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아직도 그 전기를 생산할 때요. 석유를 떼요. 화력 발전소를 아직도 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돌리는 걸 떠나 새롭게 건설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트럭이 그 무슨 기계를 이제 날라야 되는데 엄청 무거운 큰 기계를 날라야 되는데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날라야 되는데 그 너무 무거워서 다리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 하중 때문에. 다리 하중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배로 이걸 날랐어야 되는데 배가 뭐가 예약이 어떻게 안 됐대. 그래가지고 밤에 차 없을 때 몰래 이 새끼들이 그냥 다리로 건너서 넘긴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지진 않는데 그 안전장치 핀들이 다 바스라진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장치를 왜 날랐냐? 거기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저는 사실. 와, 화력발전소를 짓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야. 진짜 좀 약간,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좀 아직 그렇지 않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자동차 매연, 이게 또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낸 초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와요. 이 글에 안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이 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발췌한 거니까 교과서에 없는 저 뒤로 가면 이게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정말 이 글은 별로예요. 당연히 이 원인이 나와야죠.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증가하고 물어본 거니 혹시? 몰라서 물어본 거야? 내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니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답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기상조건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풍속이 빠르면 오염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풍속이 빠르면 대기에 잘 섞인다. 이 말은요. 풍속이 느려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풍속이 왜 느려지는데요? 그걸 얘기해줘야 미세먼지 농도가 왜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풍속이 그럼 우리나라 풍속이 왜 느려졌는데 풍속이 이러이러해서 느려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정리해 놓은 것도 보면 아까 그 맨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미세먼지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따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가를 설명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미세먼지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 놓은 거죠. 교과서 만드시는 분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나오지는 않는다. 예. 원인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풍속이 빠르면 대기에 잘 섞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기 오염 물질 농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풍속이 느려지고 있나 봐요. 또는 느려지고 있다. 또는 그 기간에 2012년부터 이게 아마 2016년인가 뭐 5년인가 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몇 년 동안 바람이 좀 적게 불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풍속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와 평균을 낸 다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봤다. 20년 동안의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았다.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계산 결과를 보니 2012년이 제일 낮았고 이후 조금씩 증가했다.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봤다. 그랬더니 똑같더라. 그래서 풍속 감소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풍속은 왜 저하되는데요?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나마 원인을 밝힌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조차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 우리나라가 점점 저기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예, 맞을 텐데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고기압이 되면 죄송합니다. 저기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기압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기압이 되면 바람이 안 불거든요. 예, 고기압이 되면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도 관련이 있죠. 풍속이랑도 관련이 있겠죠. 왜 고기압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몰라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준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왜냐면 고기압일 때 바람이 안 분다고요. 맑고 바람이 안 분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냥 이거예요.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다. 2014년 1월에.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또 우리나라는 고기압이죠. 겨울철에는. 왜냐면 바다가 육지보다 따뜻하죠. 따뜻하면 저기압. 그죠? 차가우면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대륙 쪽이 고기압이고 바다가 저기압이라 우리나라가 대륙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죠. 거기다가 아무튼 그래서 북서풍이 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북서풍이 부는데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네, 아무튼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을 때는 바람이 적게 분다.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겨울철 이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바람은 부는데 그때는 바람이 황사를 담아와요. 중국에 있는 걸 담아오죠. 그래서 더 심해지고 겨울에는 또 고기압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서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저기압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기 흐름이 빠르고 강수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얘기죠.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풍이 저기압이잖아요. 태풍이 아시나요? 태풍이 저기압이어서 어마어마한 저기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고기압이에요. 이건 이제 지구학이나 뭐 세계지리나 이런 거 배우신 분들 아실 텐데 태풍의 눈이 있죠. 여러분, 태풍의 눈은 되게 고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고기압이에요. 여러분, 이 기압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이 고기압이고 그 주변부가 저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미친 듯이. 그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세져요. 그게 태풍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태풍일 때.
비도 미친 듯이 내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다. 세 번째, 지구 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에 땀을 흘리는 것처럼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비유죠. 비유적인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러한 것처럼 나무도 이러하다. 비유. 자, 그래서 나무가 이제 더워서 땀을 흘린다는 거. 유기기체를 흘린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유기기체를 많이 뿜어낸다.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이 있다.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1991년 필리핀의 미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와 가스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해가 안 들었다는 얘기죠. 햇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 대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태양이 안 드니까요. 원래 온도로 회복되는데 5년이나 걸렸죠. 여러 기후 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글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죠.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관련 조건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뒤에 가서 설명해 주겠죠. 아니에요. 네, 뒤에 가도 설명 안 합니다. 애초에 그 얘기를 할 거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애초에. 그래서 지금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왜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까먹었나?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다음 끝이에요.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갑자기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쏘아 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 그죠? 위성의 도입, 기술의 발달이 지구의 대기 변화를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 자, 이게 사실적인 읽기 내용 파악인데, 자, 내용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게 문단별로 모두 정리를 했고요. 1문단,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왜 증가하고 있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있는데 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가? 안 알려줍니다. 미세먼지의 종류는 지름을 기준으로 PM-10과 PM-2.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분류가 쓰였고요.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종류는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자연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PM-2.5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초미세먼지, 검댕, 황산이나 황산암모늄, 해양 유기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의 생성 원리. 자, 비산먼지는 땅이나 바닥에 있다가 바람이 불어 대기로 올라가는 먼지 이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 황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응결현상. 그런데 이 응결현상을 통해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게 아니라 이 초미세먼지는 그 다음 문단 보면 이산화황이 응결해서 황산이나 황산염을, 암모니아가 암모늄을, 유기기체가 유기탄소를 만드는 건데 나 하나 빼먹었다. 4개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있었네요. 질소화합물이 질산염을. 그죠? 네, 죄송합니다. 질소화합물이
덩어리 질산 넘어갈 거야. 자, 질산염을 이렇게 됐죠? 아니, 야, 진짜 내 말을 안 들어. 화난다. 화가 난다. 넓히고 싶다. 잠깐만요. 속이 시원해졌다. 자, 아니야. 안 시원해졌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네,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과 문제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과 문제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WHO 기준보다 높다. 네, 우리나라는 2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데 WHO의 기준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죠. 게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야?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미안합니다. 자, 상관관계로 합시다. 상관관계 1, 상관관계 2 이렇게 할게요. 어디 갔어? 아이고, 상관관계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상관관계 그래서 풍속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기압과 관련이 여러분 이게 풍속이 느릴수록 미세먼지 농도 증가. 그다음에 기압이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 증가.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뭐 이런 겁니다. 자, 풍속이 느리면 바람이 안 불죠. 바람이 안 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압이 높으면 마찬가지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식물이 유기체를 많이 뿜어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자, 상관관계 4. 미세먼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해서 대기 온도가 하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구의 대기에 대한 더 자세한 관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됐죠? 여러분,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누가 이게 뭐였지? 미세먼지 실체죠. 미세먼지 실체를 공부했냐? 내용 물어보면 요거에 해당하는 요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물어볼 거니까 외워 오세요. 아시겠죠?